네, 3월 2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운 댓글이 있어서 이거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스포츠에서 보내주셨어요. 예. 글귀가 정말 오늘 제 심장을 진짜 두근두근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편의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도 기계적 중립은 거부하고 취재 편의점이 너무 소중합니다. 타지에서 고국의 소식을 취재 편의점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취재하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취재 편의점이 흥하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요새 좀 어제도 잠을 좀 설쳤는데 너무 속상한 것이 기자는요 평론가가 아니거든요. 다만 기자가 중요한 것은 기자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저기 얘기를 다 들어보고 종합해서 이것이 옳다, 이게 맞다 라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생명인 거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자하고 그만큼씩 기자들이 비루하게 밤새 노동을 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을 보도해서 세상의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끌어낼 수 있는 역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는데 최근에는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불만족스럽거나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질타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편의점은 노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 중립을 하는 매체는 아닙니다. 정치 전문 강소 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많은 출연자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기성 언론들이 또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매체인 만큼 저희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기자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을 뛰면서 사건을 추적하기도 하고 탐사 보도를 하기도 하고 정치권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도 기자의 능력입니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제가 그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3월 15, 16, 17 금토일 이 사흘간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은 수구이예요. 수구이하지 않은 채 나는 못 들었다. 나는 그거 모른다. 그냥 그거 찍으라 그래서 찍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의총을 6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의총이 되었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딱 3명만 발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 오전 10시에 김은지 구교영 두 기자 왔을 때 좀 더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취재 편의점에서 저희가 취재 편의점이잖아요. 뉴스 편의점이 아니고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그 진실의 행간,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그 노미님 말씀대로 밤낮 없이 취재해서 보도합니다. 어떨 땐 좀 서운하기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서 보도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야단치시지?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어제 제가 경향신문 그 라이브 끝나고 경향에서 걸어서 그 청와대 버스 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 광화문 KT 앞에까지 쭉 걸어오고 거기서 버스 타고 내려서 청와대에 올라갔는데요.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서 취재 편의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기운, 그 힘 받아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Wala, dyan na yun.
Get down, just get down. Don't look. Bosas, Jason, bosas. Boss, Leo. Sige, dali. Sige, punta na. Ako na. Get down. 박광열 씨. 박광열 씨. Park yung yun. Bosas. Dali. Ayan yung folder, talihan nyo lang. Ano, bosas? Bosas. Yung cordon ng sapatos. 바비. 네. 자, 마치 취재 편의점이 그 KBS 추정 60분 같은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저 영상은 오늘 새벽 2시 반에 풀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 법무부를 통해서 사회부 기자들에게 풀된 영상입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도 이 영상이 전달돼서 저희도 보도를 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혹시 필리핀 텔레그램 마야광 박광렬을 아십니까?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무려 3이나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지요.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들여와서 대규모로 유통하는 등 조직범죄를 자행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마야광 박광렬을 오늘 새벽 2시 반에 정부가 필리핀 교도소에서 직접 한국으로 송환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순방 당시에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박광렬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인 것인데요. 무려 9년 넘게 난항을 거듭했던 박광렬의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범죄인 인도 의지와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방금 30분 전쯤에 대통령이 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한필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목한 마야광 박광렬 한국서 처벌받는다, 벌받는다 이 기사를 링크를 걸어서 방금 전에 올렸는데요.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무슨 얘기냐? 박광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외에 숨어서 암약하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 피해가 막대하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고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 같은 맥락에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박광렬은 압송 즉시 그간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공범 그리고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청와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초국가 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욱더 촘촘히 구축하겠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022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된 마야광 박광렬은 동남아 3대 마야광 중에 한 사람으로 거명이 됐습니다. 텔레그램 마야광 전 세계로 더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수감 중인데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시켜가지고 무려 그 마약의 그 금액이 200억 원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300억 원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60kg을 이를테면 마약을 수입해가지고 한국에 유통시킨 그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자가 있는데 여기도 박광렬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 대목은 이것입니다. 필리핀의 뉴 빌리비드 교도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마야광 박광렬이 VVIP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김대규 전 강남경찰서 마약범죄 수사계장이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출연해서 발언한 바에 따르면
여기는 교도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끼리 모아놓은 범죄자 마을 같다. 우리가 캄보디아 그 범죄자 소탕할 때 보면 그 굉장히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교도소인지 아니면 아예 그 범죄인들끼리 몰려 살면서 범죄가 더 활성화되는 뭐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 TV 보든지 운동하든지 여자친구 만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사실상 이건 감옥이 아니라 호텔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니 뭐 마야광 뭐 박모 뭐 왕이라는 사람이 뭐 여자친구를 만나고 뭐 애인 불러서 데이트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로 마약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당국이 여기 교도소를 기습 단속했을 때 초호화 빌라, 스파 욕조, 테니스장 뭐 온갖 호화 시설이 발견돼서 더 큰 충격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오혁진 일요시사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도대체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약왕이 됐고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살아온 것인지,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 왜 이 마약왕 박광렬을 한국으로 끌고 와서 집중적인 조사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불패, 뭐 어떻게 시장이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뭐 정치적 이유로 뭐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 버티자,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게 그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각 부처청이야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하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서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마약왕도 잡고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꾼도 잡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아주 명징하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부동산 범죄의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공유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모두 1,493명을 부동산 사범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640명을 검찰에 송치한 그중에 7명이 구속됐다라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해서 작성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실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질서 교란 448명 제일 많았습니다.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254명, 내부정보 이용,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명의신탁 등 다양한 방식의 시장 교란 행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이 132명으로 이 범죄에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게다가 공무원도 43명이나 포함이 된 걸로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거래 현장 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서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업자, 그다음에 거래소, 소비자 이게 다 같이 짬짬이 하면서 같이 해먹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법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이 망국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이 이 점을 지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로 신고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허위 거래. 이거 매우 심각하고요. 공공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위장 전입 그리고 허위 공급 자격 취득을 통한 부당 당첨. 뭐 지나간 사람 한 사람 있죠. 그리고 부당 당첨 받은 다음에 자기가 또 들어가 살지도 않고 임대를 줘요. 그리고 또 되팔아. 이런 사례가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는 입찰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또는 용역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챙긴 사례도 발각이 됐다라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불법 백태가 저음입 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이것도 주요한 단속 대상이었는데요. 개발 예정지를 미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데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불법 전용하거나 임대한 사례도 다수 확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회피와 불법 거래도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부동산 불법 공화국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고 집값만 잡으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거나 또는 적확한 해법을 모르는 그러니까 겉만 두드러 잡고 속은 그대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지만 그냥 방치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책임한 정책 행정이 결국 부동산 부패 공화국의 대참사를 초래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따가 김태선 의원님 오시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런 범죄와 연루되거나 아니면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다주택자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투기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하면서 펜대를 굴리기 때문에 오늘날 부동산 뭐 강남 불패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발된 범죄 사실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되풀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 뭐 민정수석이 그만두거나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의 집은 팔아버리고 똘똘한 강남 한 채 이건 쥐고 있는 이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결국 그런 선택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낮추고 끝내 정권 교체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이번 추경에서 지원을 늘리는 걸 한번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네. 대중교통 이용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네. 출퇴근 시간에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일단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 어르신들 뭐 예를 들면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직장 출근하는 분은 계셔서 네. 구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놀러 가거나 뭐 그냥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뭐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거의 쉽게 막 어떻게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한번 광고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교통을 권장을 해도 대중교통이 너무 괴롭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네.
이 사진 그것도 뭐 측근 권유하기 어려운데 그걸 축구가 분산시키는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맥락이 뭔지 이걸 살펴야 돼요. 대통령이 질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대상이 누굽니까?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후에너지부 장관인 김성환 장관에게 좀 대책을 마련해 보라 한 건데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 뭐 물론 뭐 이따가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란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묶이면서 우리가 원래 그 수급받으려고 했었던 이 원유가 제때 도착하지 않고 뭐 나프타 등에 대한 그 원활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상황,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좀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차량 오부제가 실시가 되고 민간은 자율로 하지만 이것도 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복지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릇된 프레임을 짜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선일보도 함께 그 프레임으로 하는데 이것은 복지 축소가 아니고요. 에너지 절감 차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급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출근 시간 여러분 아시죠? 제가 특히 이제 그 김포 골드라인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출근 시간대 실신하는 여성들이 매일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딸 오늘 출근하다가 혹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 엄마들이요. 김포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공동체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나. 이 무모한 명분 없는 전쟁이 오늘이라도 당장 끝나면 이 문제 없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면 왜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직면한 이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데 이거를 이재명이 말이야 노인들 지하철도 못 타게 하고 아침에 말이야 지하철도 못 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오해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어제 오랜만에 기자들 단톡방에 의견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하철 타지도 않고 실정도 모르면서 어르신들 지하철 이용을 제한하려고 한다. 평소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면 추경에서 지하철 어르신 무임 적자분 일부라도 국고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것은 차별적 정책이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국가가 노인을 혼잡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도 적극 반발하고 있는데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개편 기로에 섰다면서 무임승차 논란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비중 확대가 재정 악화와 무임승차 문제로 확대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콩 튀듯이 뛰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핵심은 에너지 절감, 고통 분담 이거다. 예. 그 문제로 좀 천착해야지 이것은 노인복지 축소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준비한 소식 가보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는 문제를 재차 짚으며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의 타당성에 대해 국세청장에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은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인데요.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악용해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라는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적을 하면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관련된 내용을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가업상속 공제가
이거를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서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걸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 3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136억 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상속하면 상속세가 0원이 돼요. 예. 이런 매직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악용을 하는데 이거 안 된다. 예. 가업 상속도 아니면서 상속세 안 내려고 이렇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수도권 인근에 가보면 그렇게 빵집이 많아요. 아니 느닷없이 왜 이렇게 이 동네 빵집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생겼어. 알고 봤더니 꼼수 감세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적발해서 야단을 쳐야 되겠죠. 더 중요한 문제는 빵값하고 커피값이 너무 비싸요. 커피 한 잔에 7, 8천 원, 8천 원, 만 원까지도 본 것 같아요. 빵 하나에 7, 8천 원 말이 됩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꼼수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철퇴를 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그냥 갈까요? 네. 뭐 빠방 이거 넣어줄 줄 알았더니 안 넣어줘서 바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한밤에 X를 또 올렸습니다. 요새 X 열심히 하십니다. 예. SBS 게시판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 게시판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작진께서는.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문제된 보도처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 주권자의 국민 주권을 탈취하는 선거 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들의 선택으로 완성이 되는데 악의적인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의 제작 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이분처럼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에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저 빨간 테두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BS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더라인을 이렇게 한 건데요. 관련해서 방송에 속아서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시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성을 다해서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실제로 개인 이재명 정치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보도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 술통령 내란 속의 윤석열을 선택하도록 끝내 비상계엄 내란에 직면하도록 이렇게 만든 그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직 후보 검증은 언론의 사명입니다.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을 했던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에 가짜뉴스로 프레임을 짜서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한 그런 매체가 언론 보도가 있는 것이죠. 기야말 노릇은 제대로 후보 검증을 했던 기자들은 압수수색과 수사 재판 지금도 받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타파 기자들 재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빼앗았던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 있게 언론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이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됩니다. 특정한 한 편에 서서 선동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